안녕하십니까. 아차산 정상입니다. 해발 296m 고지 아차산 정상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화이팅! 해발 296m 고지 아차산 정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 잠실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영상 촬영을 했던 장소로 전망이 뷰가 가장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실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가려가지고 잠실벌이 완전히 보이진 않은데요. 아까 롯데월드 타워 촬영한 방향이 잠실벌 방향입니다. 자, 다시 뷰가 전망이 좋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뷰가 가장 좋으니까 이쪽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약 1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파일이 43분이 되면 새로운 파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 버리는데요. 약 40분 동안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2010년 10월에 가족 여행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3개국을 6박 8일 동안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에 관해서는 어제 그제 촬영을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그 다음에 줄리엣의 고장 베로나,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지인 밀라노에 관하여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발원지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모네 부흥운동인 중세 암흑의 시대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즉 기독교 중심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대 로마 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인간주의 사상, 인간 중심 사상,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게 핵심이었던 르네상스가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있었는데요. 그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도시가 바로 이탈리아의 피렌체입니다. 토스카나주의 주도인 피렌체가 바로 르네상스를 주도했는데요. 어제는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피렌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베네치아를 향해서 이동하던 도중에 세계 최고 대학인 볼로냐 대학 옆을 통과했습니다. 고속도로로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로 이동할 때 중간에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볼로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서기 1088년에 개교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볼로냐 대학 근처를 통과를 했고요. 그곳은 1088년에 개교 당시에는 교회법과 민법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5년 전인 1988년 대한민국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그 시기에 바로 볼로냐 대학 개교 9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성대하게 개교 기념식을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학교가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입니다. 그
그 옆을 통과해 가지고 드디어 저녁에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로는 베네치아, 그 다음 영어로는 베니스라고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 프랑스 칸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이상 3개의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인데요. 그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그 베네치아, 그리고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베니스의 가면 축제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독일의 미넨의 옥토버 축제, 맥주 마시는 독일 미넨의 옥토버 축제, 그 다음에 브라질의 삼바 축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니스의 가면 축제, 이게 세계 3대 축제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베니스 하면은 정말 낭만의 도시, 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첫 투어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호텔에 투숙하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베니스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유람선을 탔습니다. 유람선으로 베니스 섬에 진입을 했는데요. 유람선에 탑승한 그 시점부터 고성능 수신기를 귀에다가 꽂고 현지 가이드가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유람선으로 베니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베니스는 인공섬으로 구성된 도시인데요. 인공섬이 무려 118개의 인공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공섬들 사이사이에 다리들이 다 놓여져 있고요. 또 그 인공섬들은 큰 블럭으로 해가지고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큰 블럭 사이에는 더 큰 다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가장 유명한 다리가 리알토 다리가 가장 유명한 다리입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나무로 된 다리였는데요. 화재에 취약하고 썩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세에 들어서는 돌다리로 다시 만들었었습니다. 여하튼 베니스 여행은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자,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약 15년 동안 유럽 대륙을 호령하고 유럽 대륙을 평정했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96년부터 1797년까지 제1차 이탈리아 원정에 갔을 때 이탈리아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자신이 승리했던 40개의 전투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인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포함한 자신이 승리한 모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문이 바로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광장, 에투알 광장에 있는 나폴레옹의 개선문인데요. 높이가 50m, 문의 폭이 45m, 개선문,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 제1차 이탈리아 원정에 갔을 때 로마에서 봤었던 로마의 고대 로마 시절에 장군들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금의 환영할 때, 개선할 때 통과했던 문,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그들이 통과했던 문이 바로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인데요.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폴레옹이 바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30년 동안 건설을 했고, 나폴레옹 사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다 올린 내용입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베니스를 방문해 가지고 베니스의 중심이었던 산마르코 광장이 있습니다. 산마르코는 영어로는 세인트 마르코입니다. 세인트 마르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마가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인공인 성 마르코, 즉 세인트 마르코의 시신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시신을 이탈리아 베니스로 운구해 와가지고 무덤을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세운 성당이 바로 베네치아,
즉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산마르코 성당. 로마의 초대 교황 12사도 중에 한 명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를 기리기 위해서 성 베드로 무덤 위에다 세워놓은 성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거 그제 말씀드렸는데요. 공사 기간은 1506년부터 1626년까지 무려 120년 동안 공사를 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이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던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놓은 성당이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그렇듯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니스에는 마가복음의 주인공인 세인트 마르코의 유해 무덤 위에 세워놓은 성당이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그리고 산마르코 성당의 맞은편이 나폴레옹이 머물렀었던 그 건물인데요. 그 두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그 나폴레옹이 머물렀었던 그 건물에서 맞은편을 보면 산마르코 성당이 있고 왼편에는 구검찰청이 있고 오른편에는 또 신검찰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마르코 광장을 사면의 건물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에 한쪽에는 마가복음의 주인공인 세인트 마르코의 무덤이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산마르코 성당을 건축을 했고 그 맞은편이 나폴레옹이 머물렀던 그 건물이 있고 그 나폴레옹이 머물렀던 건물에서 산마르코 성당을 바라봤을 때 왼편에 있는 구검찰청 건물 또 오른편에 있는 신검찰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4개의 건물 즉 산마르코 성당, 나폴레옹이 머물렀던 건물 그 다음에 구검찰청, 신검찰청 이 4방향의 건물이 결국은 산마르코 광장을 사면에서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 산마르코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 보통 응접실에 들어가면 아늑한 분위기, 실내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산마르코 광장 주변에 산마르코 성당과 나폴레옹이 머물렀던 건물과 구검찰청, 신검찰청 건물 각각의 건물이 사방에서 산마르코 광장을 에워싸고 있어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광장의 넓이는 대략 축구장 크기 면적 정도 됩니다. 축구장 크기 정도 면적이 돼가지고 사면에 그런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거기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산마르코 광장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어떤 산타 마리아 샬루테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은 나폴레옹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조제핀을 닮았다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정말 사랑했던 건물, 좋아했던 건물이 바로 산타 마리아 샬루테 성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베니스의 어떤 궁전이 또 있는데 그 궁전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작품을 집필했던 곳이 또 베니스 안에 어떤 궁전이 있습니다. 또 결혼 행진곡의 작곡가 바그너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 행진곡의 작곡가 바그너가 또 숨을 거뒀던 궁전도 베니스에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바그너, 그 다음에 헤밍웨이, 그 다음에 나폴레옹. 또 한 사람이 관련된 인물이 있는데 얼른 나폴레옹이 부인 조제핀을 닮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 산타 마리아 샬루테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근무 그 집필을 했던 해밍웨이가 집필했던 그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그너가 숨을 거뒀던 또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얼른 안 떠오릅니다. 여하튼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네 사람들이 각각 영국, 독일, 중국, 조선을 대표했던 세계적인 대문호들이었는데요. 자, 그 독일의 대문호 괴테, 나폴레옹보다 20살 연장자입니다. 나폴레옹이 1769년생이고 괴테는 1749년생인데요. 나폴레옹보다 20년 연장자인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베네치아에 가서 베네치아의 절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베네치아, 너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담아간다 라는 명언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베네치아를 여행하고 나서 했던 말입니다. 자, 그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그보다 20살 젊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8년에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인 1808년에 유럽을 평정했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1808년에 만나서 나폴레옹이 괴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럽 대륙을 15년 정도 호령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눈에는 다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밑에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텐데, 나폴레옹은 35살의 나이인 1804년 12월 2일에 황제로 등극을 할 정도로 당대의 최고 인물이었었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1808년에 독일에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보고 자신보다 20년 연장자인 괴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었던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괴테를 자신인 나폴레옹 자신의 버금가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로 평가한 것 아니겠냐라는 그러한 의미 부여를 역사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 대륙을 호령하고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자신보다 20년 연장자인 독일의 괴테를 1808년에 만나서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라고 표현할 정도로 괴테를 굉장히 존중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롯데월드 촬영을 했는데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롯데그룹이 지금까지 한 14, 15년 동안 재계 서열 5위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재계 서열이 롯데그룹이 5위에서 6위로 내려가고, 반대로 6위에 있던 포스코그룹이 5위로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공정위가 발표한 재계 서열을 보면 1위가 삼성그룹, 2위가 SK그룹, 3위가 현대자동차그룹, 4위가 LG그룹, 5위가 포스코그룹, 6위가 롯데그룹입니다. 다시 1위 삼성, 2위 SK, 3위 현대차, 4위 LG, 5위 포스코, 6위 롯데그룹 순 재계 서열인데요. 한 몇 주 전에 공정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한 14, 15년 동안은 재계 서열 5위를 하다가 이번에 포스코하고 이제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자, 롯데그룹의 창업자이신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2년쯤 전에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나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땄습니다. 롯데그룹 샤롯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 롯데를 따와서 롯데그룹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앞에는 괴테 동상도 세워져 있는 괴테 광장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베네치아는 그 괴테도 그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로 베네치아 너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탐험한다라는 명언을 했을 정도로 베네치아는 정말 대단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어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곤돌라입니다. 곤돌라 6인승 나룻배 형식으로 배가 흔들린다. 이탈리아어로 흔들린다 이런 의미가 곤돌라인데요. 배가 무동력선 노를 저어가지고 사공이 노를 저어가지고 6인승 그 배를 움직이는데요. 그 118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베네치아를 좁은 골목 수로를 그 곤돌라를 타고 여행했던 게 굉장히 낭만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택시도 탔습니다. 수상 택시는 약 40분 동안 예전에 그 2010년에 그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직후에 개봉된 영화가 조니 뎁과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했던 투어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쪽에서 해상 수상 택시를 타면서 촬영했던 박진감 있는 그런 영화가 투어리스트였는데요. 저희가 13년 전인 2010년 10월에 거기 여행 갔다 온 직후에 개봉된 영화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도 수상 택시가 나옵니다만은 수상 택시는 이제 그 쾌속으로 움직이는 수상 택시죠. 아까 곤돌라는 노를 저 가지고 움직이는 6인승 나룻배 쪽배처럼 생겼었는데요. 사공이 노를 졌죠. 그에 반해서 수상 택시는 이제 동력 장치에 의해서 택시처럼 빠르게 물 위를 달린다 해서 수상 택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12인승입니다. 12인승 수상 택시를 40분 동안 타면서 그 118개의 섬들이 이렇게 블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큰 블럭, 동쪽 블럭과 서쪽 블럭 사이 큰 운하, 즉 대운하를 통과할 때는 수상 택시를 타고 짜릿한 질주의 쾌감을 만끽하면서 나폴레옹이나 헤밍웨이나 바그너나 뭐 이런 분들이 흔적을 남겼던 그러한 풍경을 감상을 하면서 수상택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건 대부분 기본 요금에 패키지로 갔었는데요. 다른 건 대부분 기본 요금에 들어가 있었는데 수상택시는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상택시 그 당시에 개인당 40분 체험하는데 개인당 한 8만 원 정도니까 4식구면 32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멋진 추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봤던 데가 베네치아는 이제 그 인공섬이다 보니까 물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118개의 인공섬을 설치를 했는데요. 조류의 힘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그 기둥들이 조금씩 침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0년도 당시의 기준입니다만은 그 조류의 그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방파제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해수면과 그 건물의 1층의 바닥면의 높이 차이는 약 70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조금씩 침하되고 있는 거죠. 그 바다 아드리아해, 즉 발칸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를 아드리아해라고 하는데요. 아드리아해의 그 중심이자 지중해의 중심 도시였던 베네치아, 그곳에 기둥을 박아놓고 물 위에다 바다 위에다 기둥을 박아놓고 118개의 인공섬을 구축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 인공섬들 간에 약 400개의 다리를 설치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좀씩 되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물속에 잠길 것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아드리아해의 해수면과 1층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현재는 한 70m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정도 육안으로 대략 재봤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도로면이 젖어버리기 때문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동식 징검다리도 갓길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갔던 곳이 탄식의 다리입니다. 탄식의 다리는 바로 카사노바 히데의 카사노바 히데의 남봉군 카사노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카사노바가 설에 의하면 거기는 카사노바는 재능에 있어서는 팔방미인이었다 합니다. 다양한 재능이 있었는데요. 법률도 전공을 했던 법학도이기도 했었습니다. 카사노바가 베네치아 공국에 약한 1000명 정도인가? 1000명 정도의 여인들을 희롱했다.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베네치아 공국의 재판장의 부인도 희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카사노바를 재판도 없이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카사노바가 탈출을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역대 카사노바를 제외하고는 없다 합니다. 카사노바가 그 감옥을 탈출하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재치 있는 메모를 남겼냐면, 재판장 당신이 나를 재판도 없이 이 감옥에 투옥을 했으니까 나도 재판 없이 탈출한다라는 기발한 그 위트가 느껴지는 그 메모를 남기고 카사노바가 전무후무하게 그 감옥에서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재판을 하는 궁전이 있는데요. 거기 궁전 두칼레 궁전입니다. 베네치아의 중심에 두칼레 궁전이 있는데요. 두칼레 궁전에서 재판을 받은 그러한 죄수들은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그 탄식의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탄식의 다리. 그래서 재판에서 예를 들어 징역 20년이다, 징역 30년이다, 또는 종신형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면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탄식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탄식의 다리는 이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아케이드처럼 되어 있는 통로인데요. 그 탄식의 다리가 가장 인증샷으로 기념 촬영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탄식의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의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탄식을 하면서 지나갔다고 해서 그 다리 명칭이 탄식의 다리입니다. 유일하게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했던 사람,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든 카사노바 역사가 있는 탄식의 다리를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마르코 광장에 보면 듀칼레 궁전이 있습니다. 듀칼레 궁전. 그 궁전에 보면 기둥들이 쭉 한 20개 정도 기둥이 궁전의 그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기둥 중에서도 9번째 기둥과 10번째 기둥은 다른 기둥들이 하얀색인 것과 달리 그 기둥 2개, 9번째와 10번째 기둥은 약간은 갈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듀칼레 궁전 안에 있는 재판소에서 처형 판결을 받으면 그 9번째 기둥과 10번째 기둥에 매달아 가지고 참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매달아 놨었기 때문에 피가 줄줄 흘러 가지고 9번째와 10번째 기둥은 피가 흘린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색깔이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둥들이 하얀색인 것과 달리 9번째와 10번째 기둥은 갈색인 이유는 처형당했던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산마르코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 사면의 건물들 중에 구검찰청 건물을 말씀드렸는데요. 구검찰청 건물의 1층에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플로리안이 있습니다. 플로리안.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입니다.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고대 중세 시절 세계의 중심이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세계 1위가 다 많죠. 어제 말씀드렸던 로마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세계 1위 규모의 성베드로의 성당,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볼로냐 서기 1088년에 개교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의 구검찰청 건물 1층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최초 카페, 세계 최초 카페인 플로리안. 거기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커피를 사 가지고 구매해서 서서 마시면은 1유로, 실내에서 앉아서 마시면 5유로. 밖에 테라스 같은데, 밖에 있는 테라스라기보다는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산마르코 광장의 풍경을 조망하면서 밖에 야외 의자에서 앉아서 먹으면 9유로.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핫초코를 구매해서 네 식구가 먹었던 추억이 13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베니스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유리 공예를 하는 데로 유명한 곳도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니스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40번 싸워 이겼던 승리의 전투. 나폴레옹이 평생 40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개선문을 건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당시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결과 전리품으로 많이 챙겼죠. 전리품으로 챙겼던 게 뭐냐? 바로 그 당시에 베네치아 공국은 이탈리아령은 아니었는데요. 전리품으로 챙기기를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프란체 2세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체 2세의 연합군을 경멸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챙긴 것 중에 하나가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베네치아 공국을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탈리아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탈리아로 신성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베네치아 공국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베네치아가 오스트리아 겸 신성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폴레옹의 지배하로 들어왔다,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결과로서 나폴레옹이 실리를 챙겼던 전리품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사노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구경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3대 영화제가 프랑스 지중해안의 칸 영화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셋인데요. 그 중에 우리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한국 여배우가 강수연 씨의 아재 바라 아재입니다. 그 다음에 칸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게 바로 전도연 씨 주연의 밀양일 겁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분이 홍상수 감독의 연인인 김민희 씨의 영화 제목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게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을 해서 우리나라 여배우 세 분이 세계 3대 영화제를 각각 석권을 했었던 그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베네치아 관광을 마치고 이동했던 곳은 바로 줄리엣의 고장 베로나입니다. 베로나. 참고로 베로나와 밀라노는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창업자이신 하워드 슐츠 회장이 1971년에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스타벅스를 창립을 시켰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역사가 52년인데요. 52년 전에 스타벅스가 창립될 때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베로나를 여행을 했는데 야외 노천 카페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답니다. 야외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는 그 관광객들의 풍경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1971년에 시애틀에 스타벅스를 출범시켜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베로나는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바로 원형 경기장 아레나입니다. 원형 경기장 아레나. 그곳은 이탈리아의 원형 경기장 중에 규모가 세 번째고요. 그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는데 한여름밤에 이제 오페라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여름에 오페라 축제를 계속적으로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줄리엣의 고장 베로나의 원형 경기장 아레나입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의 그 오페라 유명한 것들 많죠.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습니다. 뭐 카르멘 이런 것도 거기서 공연하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도 거기에서 공연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베르디의 그러한 곡들 많이 거기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베르디의 그 아이다 이것도 거기서 공연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했던 데가 한 600-700m 그 원형 경기장 아레나에서 600-700m 정도 이동을 하면 줄리엣의 생가가 있습니다. 줄리엣의 생가. 그곳에 가면 줄리엣의 동상이 있는데요. 줄리엣의 동상의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 연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그걸 만지기 위해서 인증샷을 기다리는 행렬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줄리엣의 집인데요. 원형 경기장 아레나에서 줄리엣의 집까지 이동하는 한 600-700m 거리, 거기에 서울 명동을 통과할 때처럼 굉장히 번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600-700m의 거리인데 은행들이 한 4-5개 점포가 보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번화가입니다. 서울 명동이 연상이 되는 번화가였습니다. 제가 시중은행에 다니던 시절에 그곳을 갔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 눈에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엣의 집을 구경한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무슨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무슨 광장이 에르베 광장인가 기었습니다. 에르베 광장. 그곳은 이제 뭐 시골 장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뭐 분수대도 있고 벤치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가로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그 시민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곳 줄리엣의 고장 바로 베로나.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회장이 베로나와 밀라노를 투어하고 영감을 받아서 스타벅스를 창립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최고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뭐 베니스의 상인, 햄릿, 리어왕 뭐 이런 것들 다 희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교황파와 황제파 간에 치열한 격돌이 있었었는데요. 그 로미오의 그 집안은 황제파였고 줄리엣의 집안은 교황파였지 않습니까? 서로 극과 극인 집안끼리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나누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결혼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걸 이제 소재로 한 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래서 줄리엣의 집에 가서 동상 이제 가슴을 만지는 그런 사진 촬영, 인증샷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베네치아 그 정도로 이제 베로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베네치아에서 빠뜨린 게 있습니다. 베네치아 하면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베로나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관련된 도시고 베니스 즉 베네치아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관련된 도시지 않습니까? 베니스의 상인 뭐 스토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니스의 그 상인이었던 샤일록이 있죠. 그런데 자기 친구로부터 결혼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돈 좀 조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죠. 찾아가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배는 돌아오지 않지, 돈은 못 갚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서를 쓴 내용처럼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 가지고 고리대금업자한테 자기 살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연인이 포샤죠, 포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포샤라는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달라 해서 그 베니스의 상인이 돈을 빌린 건데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자기 살이 도려내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그 포샤라는 그 여자 연인이 남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베네치아 공국의 재판관으로 가가지고 명판결을 내리죠. 솔로몬의 재판 같은, 뭐라고 하냐, 살은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 단서를 달아가지고 살을 도려내라고 하다 보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베니스의 상인이 위기를 면하게 되고, 또 고리 대금업자도 그의 딸과 또 어떤 연인인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스토리가 바로 베니스의 상인, 즉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요. 그거에 바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 즉 베니스와 관련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게 있듯이 줄리엣의 고장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중심, 북부의 경제 도시, 이탈리아의 가장 부유한 도시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아와 함께 이탈리아의 상공업을 번창시켰던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또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게 밀라노인데요. 밀라노는 롬바르디아 주의 주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밀라노는 제일 먼저 스칼라 극장을 갔습니다. 스칼라 극장에서 그 베르디의 오페라 춘희, 그 다음에 아이다, 이런 게 초연이 됐습니다. 처음 공연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계적인 대한민국 성악가 조수미님께서도 그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시기도 했고, 스칼라 극장은 밀라노 시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바로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1860년대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이탈리아를 1860년대에 통일을 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그분을 기념하는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 천장이 이제 아케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회랑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회랑인데요. 그 딱 바닥이 다양한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궁도라는 그러한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황소의 생식기를 발 뒤꿈치로 밟고 한 바퀴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그 수많은 행인들, 관광객들이 그걸 밟고 도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다 닳고 달아있는 그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그